2015년 1월 5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시사인에서. 저커버그를 제치고 IT 노벨상을 받은 청년인데, 사실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는 상은 아니잖아요. 뭔가 사회에 공적인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저커버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뭐 그렇잖아요. 요번에 촛불 시위 할 때뿐만 아니라 그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유독 이런 일이 많은데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쇠고기 뭐 잘 모르겠다. 근데 뉴스에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막 여학생이 군화에 막 짓밟히고 이게 뭐야? 그래서 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시켰냐면 리비아나 아니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독재자를 가르쳤어요. 그때 SNS 역할을 부정하지 않죠. 물론 뭐 다른 많은 성공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커버그를 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받았습니다. 보통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여기 컴퓨터공학 출신들도 있잖아요. 정말 가끔씩 코딩을 되게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슈퍼코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못해요. 컴퓨터랑 대화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사람이랑 말을 잘 못하는데 이분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일단 천재 개발자처럼 딱 외모가 딱 갖춰져 있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첫 번째 가는 그 뭐라 그러죠? 구루? 네, 그런 사람이죠. 권위자.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입니다. 아직 지금 25살인가? 되게 어려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뭐 누구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 25살이 안 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얘는 22살에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천재 개발자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요. 제가 여기 저희 직원들도 같이 와 있는데 이분을 만나러 갔죠.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사진을 한번 찍기 위해서 이분과 함께 최고의 권위자니까. 나는 한국의 권위자지만 이분은 세계 권위자. 어쨌든 이분을 만나러 사진 찍으러 갔는데 여자분들이랑 사진 되게 잘 찍어주더라고요. 저희는 남자 3명이 가서 정말 별거 못 찍었습니다. 노모 그랬죠? 네, 노모. 어쨌든 그런 분인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면은 나중에 동영상 유튜브 찾아보시면 말도 이렇게 잘 못해요. 네, 이렇게 어버버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스무트하게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상을 받았냐면 난 이더리움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거상에서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겠다. 이런 사실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저커버그를 제치고. 자, 스마트 계약이 뭔지 알아보죠. 스마트 계약. 들어보셨죠? 스마트 계약을 처음 들어보신 분? 좋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은 지금 뭐 시가총액이 2위 이런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아류작 이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뉴 제너레이션 한 코인입니다.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그 메커니즘을 모두 다 따르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한 코인입니다. 뭐냐면 그 핵심은 스마트 계약이에요. 근데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계약 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은 없죠. 제가 좀 디스를 할 건데 어쨌든 보험금을 내는 건 쉽지만 보험금을 타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라는 게 볼 때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해석할 때 보면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게 사람의 말, 자연어라는 게 굉장히 해석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닉자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야, 이런 거 다 코드화 시키자. 계약 내용을. 그거를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컴퓨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나는 이거를 3을 정답을 내야 되는데 5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교수님 컴퓨터가 이상해요 라고 하면 보통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컴퓨터는 정확합니다. 그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값을 내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코드로 작성해 놓으면 해석의 불분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답을 내는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계약은 코드화 시켜보자.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안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글자로 어떻게 하면은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면 얼마를 주고 이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딱 넣었을 때 암이 딱 발견되고 그 암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계좌로 탁 들어오고 이런 것들. 이렇게 코드로 쫙쫙 짜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이 1994년도에 닉 자버라고 하는 분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분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설이 있습니다. 일부 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 빗골드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에 약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의 뭐 POW 다 들어가 있고요. P2P, PK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얘가 그 논문의 저자가 이 분이거든요. 닉 자보라고. 얘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빗골드도 만들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블록체인을 공부해서 다 부자가 됐습니다. 자산가 됐어. 다 1000억씩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의료기기 이렇게 심폐호흡기를 여기 딱 기계에 만들어 놓고 스마트 계약을 짭니다. 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삐 소리가 난과 동시에 33% 내가 아들 2명과 딸 1명 있다고 치면 33%는 큰 아들, 33%는 작은 아들, 33%는 딸에게 가게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짜놓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계좌랑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으면. 근데 컴퓨터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컴퓨터를 어느 서버에 딱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죠? 서버에 딱 저장했는데 큰 아들이 얘를 해킹해서 싹 바꿔버렸네. 50, 25, 25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코드를 내가 열심히 작성해 놓으면 뭐예요? 누군가 싹 바꿔버리면 돈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런 해킹 이슈가 있었죠. 한번 해킹만 잘하면 나는 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서버로 접속을 해서 코드를 위변조한다면 스마트 계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키워드가 뭐죠? 위변조. 우리는 위변조를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뭐냐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의 데이터를 기록하겠다. 계약 기록, 계약 내용, 계약 코드, 이행 결과, 이행 이력, 이행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네가 한번 해킹하려면 해보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33%, 둘째 아들 33%, 막내딸 33%이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려요. 블록체인에 트랜지션을 날려요. 그러면 전 세계 25,000명, 15,000명이 쫙 이더리움이니까 25,000명이 쫙 받아보겠죠. 이걸 어떻게 위변조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마트 계약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만 하고 쉴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에 돈을 딱 던지면 이 돈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축구 경기에서 프랑스가 이기면 앨리스에게 가고 스페인이 이기면 바베에게 갑니다. 이렇게 코드가 가능합니다. 누가 나중에 경기 결과만 넣어준다면. 자, 우리 또 초콜릿을 건 한판 게임을 또 해보죠. 요즘 월드컵 기간이니까 내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내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프랑스랑 브라질이 하나요? 어때요? 프랑스랑 우루과이. 프랑스와 우루과이 경기에 내기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우루과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기하자. 이렇게 되죠. 내기하자.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가 동시에 얘가 도망가면 어떡해요? 만약에 10만 원 빵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10만 원 빵. 이렇게. 나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얘는 우루과이가 이길 것 같아. 야, 누가 봐도 프랑스가 이기잖아. 너 도망갈 거지? 아니야, 나 도망갈 거야. 그럼 나한테 10만 원 일단 줘. 그럼 얘 우루과이 친구 미쳤냐? 너가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나 널 못 믿어. 네가 나한테 10만 원 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보통 어떻게 하죠?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죠. 친구. 야, 내가 10만 원 주고 쟤한테 10만 원 받아서 네가 잘 갖고 있다가 프랑스가 이기면 얘한테 주고 우루과이 이기면 얘한테 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친구가 옆에서 뭐라 그러죠? 그 중에 2만 원은 내 거. 중개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블록체인을 사업화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할까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부당한 중개업자가 없나를 보면 됩니다. 중개업. 결국 이 블록체인이 중개업을 없애는 사업이에요.
우리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장 거대한 중개업자인 은행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왜 돈을 보낼 때 은행에 돈을 뜯겨? 왜 송금을 할 때 은행에 돈을 뜯겨? 더 이상 이제 은행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친구한테 2만 원을 안 뜯기고 내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스마트 계약 코드 짜놨어. 봐봐. 그래 맞네. 스페인 이기면 나한테 오고 프랑스 이기면 경기 결과만 누가 넣어주면 되네. 오케이 좋아. 그럼 야 여기다 돈 10만 원씩 넣어놔. 그래서 뒤에 10만 원씩 딱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쫙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드는 전 세계 2만 5천 명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이죠.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은 뭐냐면 이 돈은 특정 검증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불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이 스마트 계약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더리움을 스마트 계약이 탑재된 이더리움을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주고받는 데이터 저장소만 있었던 반면 얘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코드를 만들기 위한 API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놓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붙여서 이더리움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돈은 이더리움도 돈이잖아요. 이제는 다 아시죠? 예전에 열심히 이더를 얘기하면 이더리움도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코인이었던 반면 이더리움은 당연히 송금도 가능하고 스마트 계약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돌리기 위한 돈이라고 해서 용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사용처. 이 돈은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 쓸 수 있게끔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 없이 내기를 하려면 이더를 사야 돼요. 이더를 꼭 써야 이 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겠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계약에 이더리움을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 스마트 계약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여성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군대 얘기라서. 어쨌든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인데 얘들이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대 배치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봐요. 네.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대대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대 배치를 시작하는데 자대 배치는 완전 랜덤 알고리즘이니까 믿고 수긍한다. 그때 훈련병 중에 하나가 손을 딱 들었어요. 랜덤 알고리즘 확실합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증명해 주십시오.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뒷사태에 대해서 대충 상상이 되죠. 그렇죠? 이리 와봐. 잠깐만. 이렇게 와서 네, 혼나고 막 얼차려 받고 이렇게 어디 대대장님 앞에서 그딴 소리라고 앉아있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의외의 대대장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등록돼 있으니까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주소는 뭐다? 그래서 주소 딱 갔더니 얼로케이트 솔저 보니까 랜덤 알고리즘 맞아. 좋아. 그 다음에 모든 훈련병의 각각 배치 알고리즘이 실행 결과도 모두 블록체인 수정입니다. 내 이름이 이병헌인데 이 알고리즘의 결과 일사단 맞네.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계약 내용도 이행 결과도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재밌는 사례를 하나 봅시다. 내가 만약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다 이제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당신과 컴퓨터의 승률은 50대 50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세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오죠. 왜? 이미 도박한 애들이 다 40대 60 다 해먹었어. 그래서 아무리 내가 50대 50을 우겨도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다 아무도 안 오죠. 근데 나는 정말 너무 정직하게 50대 50인데 나도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우리 50대 50입니다. 여러분들 결과 알고리즘 다 스마트 계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사람들이 믿고 우리 사이트에서 도박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더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블록체인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례가 좀 도박에서 그렇긴 한데 저희 집사람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서
동물복지 계란만을 먹습니다. 동물복지 계란이 뭐냐면 노지에서 뛰어노는 닭이 낳은 거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닭게장, 양게장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조금 비싸거든요. 보통 양게장 알보다 많게는 그러니까 양게장 알이 한 50원 하면은 200~300원씩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작년엔가 달걀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달걀파동이 일어났는데 건강하게 뛰어노는 닭은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면역력의 문제에 의해서 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건강하게 뛰어노는 닭을 생산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해졌어. 우리 닭은 괜찮으니까. 근데 다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네,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가 뭐 정직하다고 해서 내가 너 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 뛰어노는 닭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직접 거래를 주로 하고 CCTV를 다 달아놨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쵸? 그 달걀파동 때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그쵸? 근데 신뢰사회가 없기 때문에 나도 신뢰받지 못했고 나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제 그런 세상을 열게 해주는 그런 블록체인이 그런 세상을 가능하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스마트 계약은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냐? 여러분들이 스마트 계약 코드를 막 짜면 이게 요 트랜지션 안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 얼마 보낸 거 사이에 그 얼마 보낸 거는 이렇게 짧은 텍스트지만 소스 코드 전체가 여기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노드가 다 이 소스 코드를 받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하고 싶어. 내가 몇 사단에 됐는지 실행하고 싶어. 그러면 누가 실행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요 세 가지가 딱 담겨서 요 거래 내역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럼 요걸 딱 받아보면, 요 받으면 사람들이 블로그 다 까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 각자 알아서 이 코드를 쫙 실행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무식하게 25,000개의 모든 노드가 다 똑같은 코드를 다 똑같이 실행해요. 그리고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면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블록체인이 좀 무식해요. 원래 무식해야 신뢰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소스코드 이 프로그램을 뭐하러 돌려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돌리기 때문에 결과값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있어서 막 모두가 다 간의 수공업자가 됐어요. 정말 누가 봐도 멋진 것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막 올려서 팔려고 해서 누군가가 저 살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수공업자잖아요. 그러면 계좌번호 어디에 돈을 보내세요 라고 하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먼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던 돈 먼저, 물건 먼저. 돈 먼저, 물건 먼저.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나도 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못 보내고 이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돈을 못 보내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처음 막 시작했어요. 사업을. 신뢰가 없는 상태야 전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간의 수공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초콜릿 하나 남았다. 어떤 방법을 택하죠?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고객한테. 내가 간의 수공업자, 내가 판매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과 직거래는 정답은 아닙니다. 네. 없어요? 오, 네. 11번가에 등록하죠. 그러면 옆에 나눠 드시는 여자친구 주세요. 네. 11번가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죠? G마켓이나 11번가에 등록을 하면 안전하게 에스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근데 G마켓이나 11번가에서는 수수료를 뜯어가죠. 중개업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두 사람 간의 거래를 내가 중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먹습니다. 근데 되게 수수료가 낮지가 않아요. 물건값이 10%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열심히 만들어서 내 물건이 100원인데 그 중에 재료비가 95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G마켓 때문에 110원에 팔면은 G마켓은 100원을 먹고 나는 50원을 먹고 저 사람은 120원을 내고. 그렇죠? 그러면 파는 사람도 손해, 사는 사람도 물건값이 비싸졌잖아요. 손해 되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 계약의 에스코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당한 중개료를 뜯기지 않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업자를 드러내는 위대한 기술이라고 블록체인이 그렇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에스크로 서비스 구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마켓에 돈을 뜯기지 않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판매할 때 이더로 팔아야 됩니다. 이더는 스마트 계약을 돌리기 위한 코인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나 소나 다 코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사실 못 믿잖아요. 내가 이 코인을 사도 될까? 아니면 이 코인을 뭐 예를 들면 제주도 코인이야. 이 제주도를 믿을 수 있나? 하지만 이더리움 위에 발행된 코인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일단 총량 같은 것도 다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흐름이나 아니면 산 거 판 기록까지도 다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믿고 코인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촉발된 사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ICO 사업입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이끈 알트코인. 원래 알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좀 다르게 쓰였는데 요즘에 또 다르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만의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적용 사례가 있잖아요. 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역할이 있듯이 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디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엄청나게 많이 돈이 ICO가 다 요즘 이더로 한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이오스라든가 네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더리움의 아류작들입니다.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의 아류작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더리움의 아류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마트 계약을 탑재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이볼루션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렇게 위대한 화폐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커니즘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모든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을 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소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갖는 파괴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까지 공부했을 때 블록체인이 그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블록체인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렇죠?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요? 내가 뭐 아무 이득도 없이 미쳤다고 하드디스크랑 전기랑 이런 거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블록체인은. 사람들에게 뭘 줄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술 서적보다는 이제 경제학적이나 아니면 그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게 대단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이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뢰. 한번 잠깐 복습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블록체인은 데이터 저장소인데 뭐 소스코드 저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근데 특징은 첫 번째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다는 거, 데이터를.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쓸 때 모두가 합의된 데이터만 쓴다는 거. 세 번째는 한 번 쓴 데이터는 절대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요 사실. 요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를 얻은 겁니다. 그래. 사실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믿느냐 못 믿느냐는 누가 썼는지와, 그죠? 모두가 합의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유변조되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지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죠. 맞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술이 생겨났다는 사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신뢰에 대해서. 자, 비트코인을 보면은 송금을 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관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게 곧 신뢰인데 신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진심으로 신뢰할 때 속도가 생긴다. 아니면 불신은 대단한 비싼 대가를 치른다. 불신은 거래 비용을 2배로 만든다. 설사 모든 사실과 수치, 뒷받침하는 근거, 원하는 지지를 얻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많은 명언들을 제쳐놓고서라도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서 연애의 어떤 케이스를 한번 도입을 해보죠. 자, 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내가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너무 신뢰하면 잘 알아채지 못한다. 한 10년 동안 왜 바람을 피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설마 바람 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행여 한 번 바람 폈다 해도 사실 너무 믿기 때문에 잘 캐치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뢰감의 기대감이 높을수록 불신에 대한 실망이 커진다. 한 10년 동안 바람을 안 폈는데 한 번 바람을 피면 얘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감을 다들 안 하시네요. 아닌가요? 아닌가? 너무 연애하신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쵸? 한번 바람을 폈는데 얘가 다시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또 걸리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또 절제하고 네,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신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뢰를 포기한다. 그래, 또 바람 폈냐? 그래, 너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난 이제 너는 안 믿을란다.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이 너무 커서 정말 포기한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요 사례가 있습니다. 요 사례. 그죠? 너무 불신이 커서 이제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그런 경우죠. 네. 어쨌든 신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신뢰의 사례고 여기는 불신의 사례인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옥시의 제품을 쓸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남양유업도 굉장히 신뢰를 얻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얘네들은 정말 한순간에 날아갔죠.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밝혀진과 동시에 확 믿지 못하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얘네는 뭐냐면 파타고니아, 요즘엔 좀 많이 입으시던데 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좋은 기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Don't buy this jacke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업체는 한번 물건을 사면 계속 평생 수선을 해주는, 평생 AS를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수선이 AS. 그 다음에 탐스라고 하는 신발은 그렇죠.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어려운 이웃한테 주는데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성공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신뢰를 인한 어떤 빚을 보기 전 아니면 사람들이 이 어떤 회사를 완전하게 신뢰할 때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계속 잘해야 되고 하지만 불신은 한순간, 신뢰는 장시간, 불신은 한순간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겨지기 쉽고 그 다음에 지키기 어려운 특징이 있죠. 게다가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저장소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굳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그죠? 이걸 해낼 수 있는 뭔가 메커니즘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정보가 공개되어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심지어 공개되어 있어. 이러한 특징이 좋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에어비앤비의 사례인데 자, 에어비앤비가 언제 창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어비앤비가 없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내가 에어비앤비라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다 라고 하는 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 당시에 그쵸?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 집을? 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뭐 속옷도 있고요. 그죠? 빨지 않은 걸레도 저기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간단한 실험합니다. 이게 테드인데 이 사람이 에어비앤비의 창립자가 간단한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졸리시기도 하니까 실험을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핸드폰을 꺼내 보시죠. 핸드폰.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실험. 자, 잠금을 풉니다.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다 나오죠? 네? 다 푸셨어요?
몇 사람에게 줍니다. 나의 핸드폰을. 네, 이런 실험을 왜 하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 그죠?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에어비앤비의 사장이야.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초콜릿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을 함부로 빌려주고 이미 호텔이 다 잘 돼 있고 굳이 뭐 내가 왜 빌려받는 사람도 굳이 뭐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성공했죠.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투명한 정보의 공개. 이거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많은 공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몇 번 누군가가 나의 집을 방문해서 몇 점을 줬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집을 빌리는 사람도 이 사람은 어떤 집을 빌렸고 평점을 얼마 받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신뢰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신뢰도입니다. 세로축이.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아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신뢰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신뢰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정보가 공개된 사람 신뢰도. 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훨씬 더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집사람보다 자기 아내보다 직장 동료를 더 믿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아내한테 못한 얘기를 직장 동료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서로에게 많은 오픈을 그것도 그렇잖아요. 나의 많은 비밀을 알리면 알릴수록 그 사람과 되게 친해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날 믿기 때문에 나를 친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나의 정보를 많이 공개될수록 그 사람이 나를 믿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 다시 돌아갈게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출처가 명확하고 유변조가 되지 않았고 합의된 데이터에다가 심지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정말 모르게 생뚱맞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착해요. 대다수의 사람은 착한데 못된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못 믿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당연히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을 알아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하나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인데 포춘 쿠키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포춘 쿠키를 사는 이유는 쿠키가 맛있어서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좋으냐를 보기 위해서 포춘 쿠키를 사는 겁니다. 근데 포춘 쿠키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맛있는 포춘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포춘 쿠키를 맛있게 만들 필요는 없죠. 차라리 그걸 쏟을 시간에 그 메시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인데 블록체인의 법칙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신뢰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중개자를 없애고 거래 비용의 효율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회사는 생활이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기보다는 더 빠르고 더 확장성이 좋으며 안전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물론 좋은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으로 이득을 보신 적 있나요? 뭐 여행 가실 때 비트코인 바꿔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셨다든가 그런 거 말고는 없죠.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초창기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직은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요즘엔 좀 올해는 들어서 좀 괜찮아졌는데 작년에 나온 블록체인들 보면 다 뭘 경쟁하고 있는지 뭐 TPS를 경쟁하고 있고 뭐 우리는 뭐 더 확장성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제가 보기엔 이더리움으로 충분한데 뭘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의미가 있어요. 다른 메커니즘.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장점은 분명히 알겠어.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 건데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비즈니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 자산입니다. 스마트 자산. 그동안 인터넷상에 있는 공간에 있는 그런 재산들은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30대 중반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처음 초반 이때쯤 게임을 살 때 박스 게임을 샀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게임 가게에 가서 물론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박스 게임을 사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박스 게임을 샀을 때 가장 후회할 때가 CD키가 유출됐을 때죠. 내가 이걸 왜 샀지? 그쵸? 그렇게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제가 쉽고 유변조가 쉽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이게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였었죠. 근데 블록체인은 다릅니다. 스마트 자산이라고 하는 녀석 개념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버레저라고 하는 케이스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미 100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등록. 그러니까 내 다이아몬드를 도둑을 맞아도 원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취득해도 품질 보증서가 없으면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품질 보증서를 위조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와 품질 보증서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블록체인에 올려놓고 나중에 도난당했을 때 방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누구나 나의 다이아몬드임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어떤 소유주 아니면 어떤 이력 이런 것들도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에버레저.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 성공적인 블록체인 사업으로 뽑히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자산가들은 블록체인의 이득을 좀 받네요. 네, 원래는 되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블록체인이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자산의 가장 또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은 중개업자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중개업자에게 작지 않은 돈에 작지 않은 금액의 수수료를 떼고 있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업자. 그렇죠?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떼입니다. 딜로이트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 그래서 부동산 산업이 블록체인이 부동산 산업에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타난 이유는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아니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야, 나는 쟤를 못 믿고 쟤는 나를 못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줘. 알겠습니다. 대신 수수료는 집값의 1%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개업자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소개된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뒷받침하지 못할 뿐이죠.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필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구조적으로 복잡한 국가는 이걸 못하는데요. 정말 소규모 국가에서는 이걸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소규모 국가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모든 집에 대한 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의 이력들 아니면 담보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쭉 국가전산망 블록체인에 등록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굳이 내가 그죠? 소유주 분명하고 집값 분명하고 담보 분명하네. 오케이. 내가 그러면 뭐 1억 얼마에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피어투피어로 돈 주고 내가 집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등기만 완료하면 되는 건데 그런 시도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케이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죠? 어쨌든 아버님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곧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피어투피어 집주인과 세입자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P2P로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이득을 볼 수 있죠.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없앴잖아요.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죠? 작지 않은 돈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는 일단 실험적으로 국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기업이 이름을 까먹었네요.
B로 시작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기업이 자기네 부동산 등록하세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이아몬드 등록한 것처럼 그러면은 집을 사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보고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타임스탬핑이라고 해서 존재 기록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다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뭐 나의 알리바이를 증명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록인 그런 서비스인데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난 사업 중에 하나가 문서 무결정 서비스예요. 보면은 우리 이런 거 많이 찍죠, 그죠? 여러분들 연봉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거 찍는 이유가 뭐죠? 혹시 종이가 바뀔까봐. 그리고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갑과 을이 문서를 주고받고 나서 공증센터에 문서를 하나 더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을이 갑과 을 중에 하나가 문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함부로 뭐 위변적 시대를 방지해서 공증센터에 이렇게 문서를 한 부 더 놔두죠. 그러면 만약에 문서가 다를 때는 여기 가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공증센터는 돈을 받죠. 공증을 하면서. 부당한 중개업자가 생긴 겁니다. 부당하진 않겠다. 어쨌든 중개업자가 생긴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문에 뭔가 적어놓고 나서 야, 몇 월 며칠 신문에 적어놨으니까 이거 어기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갑과 을이 거래를 합니다. 거래 문서를 작성합니다. 거래 문서를 물론 다 블록체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면. 근데 너무 비싸죠. 비싸니까 문서는 여기다 저장하고 서버에 저장하고 이 문서를 해시를 돌려서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할 때는 내가 지갑을 2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지갑으로 내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돈을 보내면서 이 돈을 보낼 때 저장 공간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엄마 용돈 이런 거 적을 수 있게. 근데 얘들도 위변조가 안 돼요. 여기다 해시 값을 싹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변조가 발생하면 블록체인에 물어볼 수 있게 야, 문서가 다른데? 해시코드를 각각 뽑아서 여기 해시코드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온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 이외에.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서비스, 존재 증명, 소유권 증명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스마트 계약의 12가지 활용 사례를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 스마트 계약이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실제로 대다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런 사업을 진짜 진행하고 있고